호남에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명락대전 후유증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고 네. 지금 보니까 뭐 60% 넘은 조사들도 많고 예. 그래도 그렇게 흔들리고 있다고 보이진 않아요. 이게 점점점 강화될 거라고 저는 봐요. 대선의 막판으로 가면 윤석열, 이재명 두 사람의 인물론으로 갈 거예요. 예. 그러면 과연 윤석열에 대한 지지율이 계속 올라갈까? 지금 이 때이르게 이제 뭐 호남에서 뭐 70%, 80% 가면 그게 또 상대적이었어요. 영남도 그렇게 또 결집을 해요. 결집을. 자, 대선 후보들의 현재 상황 진단을 보고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는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긴급 진단 정치의 신과 함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각 후보들의 행보를 저희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전국을 탐방하고 있는데 호남에는 다른 지역보다 하루 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명락대전의 후유증이 아직 남아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통계를 교차 분석이라고 하는데 예. 민주당 지지층의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과 국민의힘 지지층의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 그걸 이제 충성도, 로얄티라고 하는데 거기서는 이재명 후보가 많이 회복을 했어요. 근데 다만 호남에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영남에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만큼 아직 올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명락대전 후유증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고 네. 이 부분을 이제 끌어올리려면 이른바 호남의 집토끼층을 가져오려면 호남에 그만큼 공을 들여야 될 수밖에 없고 그런 차원에서 물리적인 시간을 하루 정도 더 투자해서라도 호남 민심에 지금 호소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재명 후보가 상대적으로 조금 호남에서 지지율이 좀 약세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뭐 명락대전 얘기도 계속 예. 하시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뭐 60% 넘은 조사들도 많고 예. 그래도 뭐 그렇게 흔들리고 있다고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그걸 너무 확대해서 해석할 일은 좀 아니다. 오히려 저는 아까 이제 그 윤석열 후보의 영남 지지세보다 못한 것 같다 그랬는데 제가 보는 데이터에서는 오히려 그 영남에서 윤석열 후보의 지지도 아직은 좀 유보적인 게 좀 있어서 네. 양쪽 다 비슷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대표님은 제가 뭐 여러 인터뷰를 보면은 이번 대선은 지역 변수보다는 뭐 세대 변수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 뭐 지역 변수 여전히 있지만 87년, 92년, 97년까지는 뭐 영남, 호남, 뭐 1로 3김이 경쟁했을 때니까 지역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호남 대통령이 나오기 어려워진 2002년부터 노무현 이해창 선거죠. 그때부터 민주당의 선거 전략이 호남이 미는 영남 후보론. 이게 전략 동맹론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노무현, 문재인, 요번에 이재명까지 영남 후보인데 영남 후보를 내는 마당에 호남 결집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서로 지역 얘기를 안 하고 또 완화되고 있고 지금은 적어도 뭐 옛날에는 이제 서울로 이사 가거나 뭐 영남 호남 간에 이동이 있었지만 지금 거의 다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지금 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지역이나 이념보다는 지금 그 세대가 더 훨씬 더 중요한 변수가 금년 선거부터 그렇게 내년 네. 대통령 선거에는 세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님, 가급적이면 좀 각을 한번 세워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굳이 각을 세워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호남 지역 여론이 과거에 비해서는 전 다원화돼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호남에도 사실 진보 여론, 보수 여론이 또 따로 있습니다. 보수 여론 같은 경우는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어떤 정책이라든지 태도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을 수 있고요. 네. 진보 같은 경우도 뭐 심상정 후보를 지지한다든가 이런 흐름이 또 나타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다원화된 지형이 있기 때문에 뭐 국민의힘 후보도 괜찮아, 윤석열도 괜찮아 하는 흐름이 또 있는 거겠고요. 네. 근데 이제 그래도 어쨌든 이재명 후보한테 좀 유리한 지역인 건 사실인데 그럼 결집이 왜 확 일어나지 않느냐. 네네네. 일단 저는 주요 변수 중에 하나가 이낙연 후보 변수가 역시.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 현재 상태를 보면 이제 이낙연 후보 입장에서는 제가 등판 안 하니까 긴장되시죠? 이러면 이제 이재명 후보가 웃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고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고는 있는데 네. 일단 이낙연 후보 갖고 있는 호남의 상징성이 있고 그다음에 이게 지역 변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낙연 후보의 어떤 중도 보수적 이미지가 있어요. 그 부분을 이제 이재명 후보가 좀 더 득해야 확장하는 데 있어서 호남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좀 유리할 수 있다. 지금 말하자면 이낙연 전 대표가 민주당의 김종인 같은 존재다. 네, 이 부분을 한번 짚고 싶습니다. 그 정치 컨설팅의 그 또 신이시니까 그럼 이재명 후보가 이낙연 전 대표를 어떻게 끌어안아야 될까요? 글쎄 뭐 저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호남이 아까 60에서 70% 여론이면 지금 단계에서 결집은 어느 정도 돼 있는 거 아닌가 그렇습니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시간이 가면 이제 사실 문재인 정권이 그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여정부 당시에 참여정부는 부산정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바람에
한때 호남하고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2016년 총선 때도 졌던 이유가 바로 그 이유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공을 많이 들였죠. 그래서 2016년 총선 이후에 공을 들여서 대통령 선거에서 이겼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사실 인사를 한 거를 보면 굉장히 뭐 한편으로 보면 문재인 정권은 호남 정권이라고 할 정도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호남에 있는 분들이 우리가 어떤 정권을 선택하도 우리가 밀어줘서 이재명 정권이 되면 그거는 그 호남을 위한 인사 문제뿐만 아니라 지역 발전이라든가 이런 문제와 관련돼서 얼마든지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게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지금 뭐 이렇게 그렇게 흔들린다, 뭐 이낙연 후보 때문에 뭐 지지가 안 오고 있다 이러지는 않고 다만 이재명 후보로서는 어쨌든 원팀이라는 걸 만들어야 된 적이 있기 때문에 노력하는 거죠. 네. 그러면 윤석열 후보 지지율 좀 분석을 해보면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전두환 옹호 발언이나 뭐 개사가 논란 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지율을 보면 현재 상황에서 역대 보수 후보 중에서는 굉장히 높게 나오는 편이거든요. 호남 지지율. 예, 호남 호남 지지율이요. 지지율이? 예. 네, 지금 근데 저는 이제 박 대표 말씀에 동의해요. 그러니까 예. 무슨 말이냐면 호남에 있는 분들이 사실은 좀 실망한 부분이 뭐냐면 민주당에 대해 실망한 부분이에요. 근데 그 부분이 이제 이재명 후보에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저는 보는데 개혁을 하라고 민주당에게 그렇게 많은 의석을 줬는데 개혁을 전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실망감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이번에 내려가서 사람들하고 만나면서 개혁적인 이미지도 많이 얘기했고 심지어는 뭐 이제 그 5.18 망언 같은 그런 것들을 처벌하겠다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은 결국 민주당에 대한 실망감들을 이재명 후보가 다시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 쇄신론의 문제, 이런 문제가 적극적으로 반영됐다고 하는 것은 민주당의 개혁성이 떨어진 부분에 대한 어떤 비판,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호남의 민심에 작용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재명 개인이라기보다는 민주당 후보라고 하는 부분에 영향을 미쳤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박 대표 말씀하신 저는 동의한다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호남은 기본적으로 60에서 70% 정도 지지를 하고 이게 점점점 강화될 거라고 저는 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인물론으로 갈 수 있지 않겠어요? 대선의 막판으로 가면 윤석열, 이재명 두 사람의 인물론으로 갈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민주당,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두 정당의 이미지로 가지만 이 사람이 대통령으로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정책을 잘 펼 수 있을까 하는 부분 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과연 윤석열에 대한 지지율이 계속 올라갈까? 저는 그 부분에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다시 얘기하면 지지율은 결집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졌고 이번에 호남 가서 여러 사람 만나고 지역에 직접 사람들과 스킨십을 했잖아요. 이 부분이 저는 차후에 지지율에 많은 영향을 미칠 거로 저는 봅니다. 그러면 그럼 지금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은 약간 정당 지지율이 좀 반영돼 반영이 있다고 된 보고 거다? 민주당이 실망한 부분들이 일정 부분 거기에 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결국은 구도에서 인물로 갈 것이다. 근데 저는 이것도 경계를 해야 될 겁니다. 민주당이 지금 제가 60%가 그렇게 낮은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지역주의가 완화됐다고는 하지만 상대적인 거 아닙니까? 지금 영남 PK나 TK에서 윤석열 후보 지지율도 보면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경북 안동이기 때문에 상당한 지지율이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이 때이르게 이제 뭐 호남에서 뭐 70%, 80% 가면 그게 또 상대적이어서 영남도 그렇게 또 결집을 해요. 결집할 그러니까 수 저쪽도 있고. 저렇게 야, 저 지역 챙기는구나. 그럼 여기도 그러니까 그게 꼭 좋은 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윤석열 후보 행보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청 대망론을 지금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가장 먼저 찾았거든요, 충청을. 네. 김종필, 이해창, 이인재, 반기문에 이르기까지 충청대망론이 많았잖아요. 네네네. 한 번도 이제 그게 성사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윤석열 후보가 충청도에 태어난 것도 아닌데 충청대망론의 후보로 인식을 하는 겁니다. 충청도에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충청대망론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2012년에요. 박근혜 후보가 TK와 충청도 두 곳을 모두 다 고향으로 인식시키는 데 성공했어요. 유경수 여사. 뭐 그것도 있고 뭐 충남 아산도 있고 뭐 그래서 충청도하고 TK에서 압도적 승리를 했죠. 그걸 기반으로 해서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충청도에서 그 바람이 부는 걸 윤석열 바람이 부는 거를 좀 경계를 좀 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경계를 해야 되는데 저는 그게 무작정 국민의힘의 윤석열과 충청에서 바람이 불 거라고 보지 않아요. 지금 말씀하신 지역주의가 어느 정도 저는 먹히는 구도가 아니라고 보고 기본적으로 충청에 있는 분들도 후보 개인이 갖고 있는 어떤 능력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를 할 겁니다. 지난번에 충청을 그 이재명 후보 갔다 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지지율이 상당 부분 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도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어느 정도 변화가 있는 부분이고 어느 한 후보에게 유리한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럼 덧붙여서 충청 같은 거는 예전에 뭐 그 세종시 문제부터 해갖고 여러 가지 정책적 부분에서도 흔들린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도 그런 부분이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저는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봐요. 근데 충청이 어느 한 사람에 대해서 뭐 정치적 지향점이나 이데올로기를 따라서 움직이는 곳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충청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제한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잘 내느냐가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대통령으로서 능력과 어떤 자질을 갖고 있는 부분도 평가 기준으로 중요하게 작용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윤석열 후보가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이수정 교수를 영입을 했는데 이준석 대표가
2030 남성 표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면서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대놓고 반대했죠. 예. 네. 근데 윤석열 후보가 굳이 왜 이수정 교수 영입을 고수를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물론 2030 남성들의 지지를 좀 바꾸고 바른미래당 때부터 그랬어요. 그걸 네네. 이슈화했고 그것으로 이제 뭐 당대표도 된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당의 대표가 2030의 남성들만 그 바라보고 정치할 수는 없잖아요. 네네. 2030 여성들을 위해서 그건 당에서 그런 균형을 좀 잡아준 거다. 그러니까 그 갈등은 또 별개의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개인의 문제고 다만 선거 전반적인 조직에 관한 문제라든가 선대위에 관한 거는 이준석 대표가 지적하는 부분도 들을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근데 앞으로 이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이수정 교수가 들어온 거는 저는 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다만 일단 절차상을 볼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준석 대표는 공개적으로 이수정 교수 들어오는 걸 반대했어요. 네. 그런데 보란 듯이 반대하는 입장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보란 듯이 윤석열 후보가 임명을 해버렸어요. 그럼 뭡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수정 교수가 들어오는 게 도움이 되냐 안 되느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 간의 갈등이 극에 달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갈등이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럼 네. 갈등이 계속되면 피로감이 높아져요. 네. 유권자들 입장에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과연 그 정당이 희망이 있느냐 네. 이렇게 보지 않겠어요. 네. 그런 부분이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확실히 좀 표정이 많이 피곤해 보이시네요. 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조카 모녀 살인 사건 변론 관련 이제 문제가 터졌는데 요거는 표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이게 단일 사안이 아니고 하필이면은 이재명 후보가 그동안 연루되었던 스캔들, 그러니까 뭐 진실을 여부를 떠나서 스캔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필이면 다 여성 관련이었어요. 네. 뭐 여성과의 분쟁이거나 예, 그런 거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여성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가까이 와닿지 않는 그런 성격이 좀 있는 것이죠. 여성 표심에 좀 영향을 미칠 예, 것이다. 그리고 20대 여성 같은 경우는 지난 서울시장 선거 때도 확인이 됐지만 이쪽 저쪽 다 싫으면 제3후보를 찍겠다라고 하는 쪽이 조금 더 큰 편이고 지금도 여론조사에서 다른 세대에 비해서는 심상정 후보나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좀 높게 나오거든요. 네. 그것이 이제 앞으로 더 다자구도를 이끄는 걸로 갈 건지 아니면 둘 중에 한 명은 막아야 되니까 다른 한쪽에 힘을 실어주자로 갈 건지 요 기로에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재명 후보는 이 사실에 대해서 왜 미리 본인이 말을 하고 사과를 했을까요? 그 부분도 좀 궁금했거든요. 왜냐하면 만약 이게 이재명 후보가 미리 사과를 안 하고 국민의힘에서 만약에 알게 돼서 이걸 터트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파장이 훨씬 커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변호사로서 피의자를 변호하는 것 자체를 비판할 수는 없어요. 그건 뭐 지극히 변호사로서 해야 될 일이니까. 다만 이제 이 그 표현 아까 말씀하신 데이트 폭력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서 나중에 이제 논란이 됐고 네네. 이걸 본인도 사과를 했어요. 네. 이렇게 표현한 것 자체는 잘못됐다라고 네.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정치인이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논란이 되는 것이고 또 이 문제가 결국은 여론에 영향을 미칠 부분에다 촉각을 세울 수밖에 없고 네. 그래서 아마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이게 차후에 국민의힘에서 본인에 대한 정치 공세로 갈 수 있는 위험성을 미리 인지하고 네. 미리 이걸 밝히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얘기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속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네 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